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합니다. 스페이스X,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가운데 하나로 큰 기대를 받고 있죠. 하지만 또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에 대한 야심이 허풍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소현철 교수 나오셨고요. 크로스힐 자산운용 김태홍 대표, 또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스페이스X 드디어 상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02년에 세운 민간 우주 기업이죠.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만에 일단 상장을 하게 되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상장 전부터 온갖 화제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이제 D-Day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 말씀씩 먼저 듣겠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이 상장은 뭐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로 뭐 위성을 쏘고 로켓을 쏘고 스타쉽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네. 그 자본을 지금 땡기면서 예를 들면 뭐 2단 로켓이라고 그러면은 그 엔진 추진체 하나를 밑으로 자본으로 하나 더 붙인 셈이기 때문에 우주의 시대가 빨리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우주 기업 시대를 여는 게 스페이스X 상장의 하나의 또 시그니처처럼 또 여겨지기도 하죠. 소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미국이 우주 패권을 장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란 지도부 48명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핵심이 결국 군사 위성인데 이번에 상장된 자금 갖고 스페이스X가 스타실드 사업을 더 강화할 겁니다. 아마도 군사 위성을 더 촘촘하게 가게 되면 경쟁 국가라고 하는 국가는 상당히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 스페이스X를 통해서 다른 분들 뭐 당연히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모든 이 IT 산업은 미국 국방성 프로젝트로 나왔거든요. 이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북극까지 미국이 위성을 띄워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그래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 태안에 대해서 사전 탐지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감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이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주 패권을 장악하면서 경쟁국가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를 이루는 어떤 큰 이정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군사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었고요. 나영권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번 상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주라는 영역 자체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이제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던 어떤 그런 미지의 영역인데 이 우주의 영역이 이제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돈이 되는 영역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이제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성장 스토리를 스페이스X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골든돔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쓰임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IPO가 흥행했냐 아니냐 뭐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정되는 물량 대비 얼마나 청약을 했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4배가 몰렸답니다. 그러면 이게 흥행을 크게 한 건가요? 적당히 한 건가요? 조금 미진한 건가요? 크게 성공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네. 역대 최대 금액이 750억 불 정도의 IPO 공모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은 뭐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금액인데 거기에 4배를 수요가 몰렸다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근데 페이스북 그런 거 IPO 할 때는 10배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절대적인 금액의 물량 그 자체가 볼륨 달라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배수만 놓고 보면 그때보다는 좀 적을 수 있어도 몰린 돈이 얼마냐라고 놓고 보면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 말 이제 비상장 당시 이제 기업 가치와 이번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업 가치 따지면은 뭐 거의 1년 사이에 2배가 또 이렇게 올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우리가 보통은 1조 7,500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0조 원? 네. 뭐 가늠도 안 되는 숫자이긴 한데 이 가격을 두고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냐 뭐 다 알겠는데 당장 눈에 잡히는 건 손에 잡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1조 7,500억 달러라는 기업가치. 예, 맞죠.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성장주들이 매출액 대비 10배 정도 받는데 작년에 스페이스X가 187억 달러를 했고 올해 뭐 레인지가 한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니까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 PSR 매출액 기준 60배니까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PSR 30배가 적정하다라고 해서 1조 달러가 뭐 적정 가치고 좀 과잉 오버밸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동적인 관점에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올해만 봤을 때는 비싸게 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계속 성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마침 뭐 이때쯤에 뭐 여러분 아시겠지 엔스로픽이랑도 계약을 맺었고 네. 구글이랑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연간 두 개 합치면 대략 250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애드업을 딱 하는 순간 올해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최소 500억 달러니까 그 내년 기준으로 하면 또 갑자기 PSR이 또 많이 또 떨어지는 경우거든. 60배가 아니라 30배 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 회사를 바라보느냐라고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PE들이 많이 들어왔고 싼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물량과 그다음에 살려는 물량 이게 이제 어떻게 따라 주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밸류에이션을 좀 길게 보면 저는 10년 정도의 긴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 전 스페이스X가 미국의 최고의 기업이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은 워낙 그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 네, 네.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그림을 보면 스페이스X 단독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와 같이 합쳐질 가능성도 뭐 있다라고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AI 칩, 데이터 센터, 우주, 뭐 그다음에 군사 쪽으로도 충분히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장성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19세기가 기차의 시대였고 20세기가 고속도로의 시대였다면 21세기가 우주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사람들의 어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래를 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TSR이라는 게 이제 주가 매출 예, 비율인 맞습니다. 예. 거죠. 이게 지금 1조 7,500억 달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109배, 10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작년 얘기인데 기준은 100배고요. 주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기준 100배고 네. 올해 기준은 60배고 근데 여기서 올해 추정했을 때 아까 말한 구글이랑 엔스로픽 매출액이 애드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눈들은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누가 옳고 그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10년이라는 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를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저는 좀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109배라는 상대 2025년 물론 그 확정 그 결산 기준입니다. 109배. 너무 고평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네, 그건 맞죠. 숫자로만 보면 그게 맞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주관사 메이저 주관사니까 그쪽에서 추정치를 제일 세게 했을 거잖아요. 그게 4년 뒤인 2030년 그때는 4,700억 불 정도 매출을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PSR이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짜 맞힌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이 성격 자체가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볼 때 뭐 일라이릴리나 이런 것들이 뭐 10년, 20년 전에는 사실 매출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때는 네. 비만약도 없었고 당뇨약 가지고 하다가 터진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꿈을 가진 주식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어닝 베이스로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기 수급이 지금 이제 유동 물량이 처음에 나오는 게 5%가 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급등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락업이 풀리면서 나오는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피로드, 그러니까 많이 급등했다가 다시 폭락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면서 매출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4,700억 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그 중에 70%가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AI, 그록이나 이런 쪽에서 AI 쪽에서 매출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주 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런 AI 기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AI 사업자로는 얘네가 2등, 3등이 아니라 거의 4등, 5등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검증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꿈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간에 범피로드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필연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건 좋은데 허황된 꿈이면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XAI 매출 전망을 이렇게 지금 기업 가치는 사실 그리는 로드맵의 최대치를 달성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여 줄 거냐, 영원님. 실제로 AI 분야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스페이스X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히려 스타링크 구독료를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만큼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발사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높은 성공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캐시카우적인 역할은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XAI라는 걸 합병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으로 영역을 순탄하게 좀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감안해서 본다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는 이 성장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스페이스X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어디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종합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의 성장률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 스페이스X를 제외한 어떤 다른 산업에서도 스페이스X에 견줄 만큼의 어떤 실적 성장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좀 집중되는 그런 그 지금 동향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장 규모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저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근데 그 기업 가치 분석 보고서 볼 때 이제 경쟁 상황, 시장 경쟁 상황도 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이야 사실 예를 들면 스타링크만 놓고 보면 뭐 경쟁 사업자가 딱히 보이진 않지만 속속 예를 들어서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쟁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네. 다 향후에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점적 어떤 기업 가치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자꾸 게 딴지 보는 뭐냐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근데 로켓이 원래 1단 로켓이 통상 등유를 썼어요. 그래서 한 번 쓰면 1단 로켓 다 버려졌는데 스페이스X는 메탄 기반으로 해서 재사용 엔진을 사용합니다. 아마 보시면은 발사체에서 나가다가 다시 1단 로켓이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딱 와요. 네. 그거 보고 환호했죠, 다들. 근데 이게 34번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경쟁사들이 그 언제 재사용 엔진 그 로켓을 할 것이며, 원가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고 아까 나영권님 말한 대로 스타링크가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제추진 엔진을 갖고 그 위성을 올리는데 하나 할 때 하나 올리질 않아요. 거기는 또 군지 위성을 해가지고 수십 개를 같이 하면서 쏘니까 이 원가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스타링크가 위성 그 엔진 같은 위성 레이더가 필요한데, 접시 같은 게 필요한데, 네. 얘네들이 이번에 상장을 받은 돈 갖고 직접 스마트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경쟁사와 제가 볼 땐 1, 2년 내에 2, 3년 내에 이 스페이스X 경쟁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죠. 뭐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싼 거고. 네. 근데 아까 우리 김태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XAI가 이미 우리가 이번 달만 해도 그 구글이랑 엔스로피랑 계약 맺은 금액만 벌써 연간 찍힌 금액이 250억 달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범피로드란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게 맞물려 있으니까 업앤다운 사이클을 계속 갔다가, 근데 그 그림은 업앤다운 사이클에도 기울기는 궁극적으로 10년으로 보면은
그게 제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거기에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테슬라 말씀드린 게 테슬라가 요즘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만큼 안 되고 전기차도 판매가 부진하는데 결국 그게 다 맞물리는 게 다 지금 스페이스X랑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라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떤 일회성 이슈로 빠지면은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스페이스X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업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타쉽이라는 이제 로켓 발사체에 대한 발사 부분도 있고요. 뭐 저게도 위성 사업도 있지만 좀 더 거대한 뭐 꿈이라고 할까요?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우주에 세우는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영관님 이거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결국에는 우주 공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금 우리 지상에서 갖고 있는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우주 공간에서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마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저장이나 연산 작업들을 이제 우주 공간에서 하는 것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우주 공간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아르테미스 2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달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온 케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달에다가 뭔가 전초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정거장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이 스페이스X도 그렇고 다른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그렇고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위성 하나가 예를 들어 AI 컴퓨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컴퓨팅 작업들을 하는 거죠. AI 연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그 적외도 위성을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이 AI 데이터 연산 작업을 그 우주 공간에서 처리를 해서 주고받는 것도 이제 레이저 통신으로 주고받게 되면 사실 지상에서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도 사실은 위성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지상에서의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공급, 그다음에 열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안정적인 태양광의 수급이라든지 그 복사 냉각을 활용한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초기에는 각각의 그 AI 연산을 처리하는 컴퓨팅 위성들의 효용 가치가 먼저 좀 부각이 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전초 기지의 언급이 계속되지 않을까. 충분히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규모도 엄청나요. 100기가와트가 최종 목표더라고요. 매년 1기가와트씩.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소위 말 데이터 센터 컴퓨팅 용량을 합치면 3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우주에 3배 100기가와트를 세우겠다니까 이 꿈 같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실현되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꿈 같은 숫자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100기가와트를 뭐 한 20년, 30년 뒤면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 발전이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냉각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가는 이유는 사실상 그 지상에서는 토지의 문제와 어떤 민원의 문제,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전력의 문제입니다. 네. 전력을 어떻게 끌어다 쓰고 전력 발전을 어떻게 소싱하느냐가 제일 허들인데 우주에다 하면은 이제 24시간 태양광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도 끊임없이 AS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뭐 패널이 고장 났을 때는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발열이 문제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냉각시키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허들을 계속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려면은 사실상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펠컨 9으로는 안 되고 스타쉽처럼 펠컨 9의 한 그 스타쉽은 자유여신상보다 크거든요. 크기가 이제 그런 거대한 이제 로켓에다가 많이 위성을 싣고 올려야 그래야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효율성이 있는 거지. 지금 수준으로서는 몇 기가와트씩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장기 계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100기가와트, 뭐 연간 1기가와트라고 치죠. 그 막대한 전력을 우주에서 어떻게 조달을 하죠? 일단은 그 위성에 태양광을 해서 태양광은 뭐 우리 지상에서는 낮에만 되고 밤에는 안 되고 태풍 불면 또 안 되고 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쓸 때 태양광의 가장 큰 이슈는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주로 가면 일단은 태양광이라는 게 계속 비춰지고 거기에 이제 또 태양에 가까이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 훨씬 더 열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높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데이터 그러니까 센터를 저도 운영할 수 있을지. 김 대표님의 생각이 똑같은 게 일단은 꿈을 이제 100기가와트로 잡았고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미국 정부가 네. 위성에 대한 승인을 또 해줘야 돼요. 그 얼만큼 띄울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 정부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5기가와트까지만 올려도 그 다음부터 100기가와트는 또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그 5기가와트까지 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주에 위성 띄우는 것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라는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되고 그것도 원하는 대로 계속 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스타링크가 올라간 게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위성이.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좀 우주 데이터 센터용 또 위성을 별도로 또 올려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뭐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죠. 근데 이제 아마도 XAI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750억 달러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지상에 있는 XAI를 먼저 깔고 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주까지 같이 트라이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가 단기적으로 이 주식 갖고 크게 먹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림 자체가 그림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재사용 로켓을 작년에 펠컨 9이 34번인가 성공을 했고 그다음 김태형 대표님 말씀대로 스타쉽이 올라가가지고 거대한 비행기 그 우주선이 올라가서 거기서 뭐 또 지금 30개 군지 비성을 올려놓는데 네. 완샷에 100개 올려버리면 또 단가가 다 떨어지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시간은 걸리죠. 근데 이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HBM 뭐 잘한다 이거랑은 이거 차원 자체가 아예 틀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꿈의 가치를 보냐 안 보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회사를 보는 눈이 각양각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100기가와트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결국 5기가와트까지 되면은 또 생각보다 그 그다음에 또 속도가 중간중간 날 거다. 기술이 또 아. 진보가 되겠죠. 왜냐하면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을 못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스페이스X가 망할 뻔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망하게 해가지고 거의 회사가 파산되기 직전에 팔란티어에 있는 피터 틸이 돈을 대줘가지고 그게 2008년도에 민간 위성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주선을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나사나 올릴 수 있는 거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어? 그 2008년도에 또 그게 됐고 그다음에 2009년 스타링크 할 때 말이 돼? 했는데 지금 스타링크 됐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한 4, 5년 지나면 아마 스마트폰 갖고도 스타링크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6세대 이동통신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도 좀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모든 게 그냥 현재 시점 보면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5년, 10년이라는 장기적 시계열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다. 근데 다만 지금 골드만삭스가 말한 그 매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나. 방금 우리 김태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종목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왜요? 그때 11년 전에 상정할 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매출액이. 예,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그때도 다들 CDMO 우리가 될 수 있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삼바가 요즘 주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원래 매출이 실현이 되면 이미 주가는 기존에 이제 미래가 반영되는 거니까. 오히려 마찬가지일 거예요. 테슬라가 매출이 생각대로 실현이 되는 순간 그때는 주가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도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얘기 안 하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니까 잘하죠. 주가는 또 안 네. 돼요. 그 그게 말은 이제 많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를 용기 있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바랑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지금. 그 스타쉽 로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죠? 그 12번째 버전 발사시켰잖아요. 성공은 했죠. 근데 좀 찝찝한 구석을 남겼죠? 완전 다
그 엔진 발화가 안 됐고 뭐 일부 실패, 일부 성공 뭐 이런 식의 절반의 성공 정도에 그친 것 같아요. 결국 스타쉽 저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저기에다가 위성 싣고 해서 올라가서 사업이 완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타쉽도 충분히 저는 성공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사했던 거는 이제 랩터 3라고 하는 자체 개발 그 로켓 엔진을 활용한 어떤 그런 형태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사실 저게 완전하게 회수가 되고 성공을 했냐 안 했냐는 지금 당장 판단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성장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네. 사실 테슬라의 초창기 때도 그냥 건전지 열심히 많이 모아가지고 자동차 굴리면 이거 되겠냐는 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네. 근데 지금도 스페이스X 저 스타쉽의 성장 스토리를 좀 보면 사실은 여러 개의 엔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펠컨 9이나 펠컨 헤비 같은 발사체도 똑같습니다만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그 랩터 엔진을 34개 하나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묶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스페이스X는 지금 테슬라가 경험했던 그런 성공가도를 그 답습하면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겪을수록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시행착오에 따른 어떤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저런 부분들이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높은 진입장벽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독보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스페이스X에서 유일하게 이제 수익 흑자를 내면서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사업이 스타링크 사업이잖아요, 대표님. 스타링크 사업 근데 최근에 또 인도에서는 상업 운영 승인을 또 보류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계속해서 이 스타링크 사업이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스타링크 사업은 한지 꽤 됐고 네. 그 160개국에서 상용 서비스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입자도 한 1,200만 명 많이 늘었죠. 예, 단기간에 그 많이 정도 늘었죠. 됐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한 200만 명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저는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KT하고 뭐 합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통신사가 망을 같이 열어줘야 되고 가입자를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통신 위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새 걸로 바꿔야 되느냐 위성폰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기존 폰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급이 어느 정도는 이제 빠르게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인도나 이런 쪽에서 승인이 안 났던 건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군사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 박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했을 때 원래는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겼어야 되는데 사실상 통신망을 장악한 게 바로 스타링크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쪽 통신망은 죽여버리고 데이터 센터 부시면 되니까요. 통신 설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드론을 띄웠죠. 그러면서 드론으로 이제 러시아를 압박을 했고 많은 탱크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나중에 북한군까지도 투입이 됐었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 위성이라는 그 인터넷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란 쪽에서 전쟁이 났을 때도 그거를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에서는 그 부분 가지고 얘가 안보에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띄워놓은 건데 우리가 같이 해놓은 건데 이거를 군사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60국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도 그렇지만 아까 군사용, 예, 스타쉴드 예, 예. 그 부분도 사실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위에서 하늘 그 저궤도에서 이제 예. 인터넷을 주는 거니까 망을 주는 거니까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되고 이게 만약에 안보 이슈와 엮이면 그렇죠. 문제를 삼자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죠. GPS가 중궤도 위성이에요. 몇 천, 4천 킬로 정도 위에. 근데 저궤도 얘네 스타링크는 550킬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삼성전자 시모스가 뭐 1억 화소가 넘어가고 눈이 있고 그거를 다 감시를 하는 거죠. 만 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인도에서 군사적 이슈도 있을 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냥 저 한 20년 전에 통신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막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스마트폰 쓰려고 했는데 못 썼다가 스티브 잡스가 처음 냈을 때 우리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KT에서 먼저 처음 했죠. 네. 론칭을 했어요. 그때 그 CEO님이 그냥 이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 전직 그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었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철 부회장, 이석채. 이석채 회장. 예, 그분이 네, 죄송합니다. 그 2008년 전 네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석채, 예,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은
삼성 맨 처음에 우리 스마트폰 할 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노키아가 사실 스마트폰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 통신 사업자랑 짬짬이 이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인도가 군사 플러스 인도 최고 부자들이 뭘 들고 있을까요? 통신 서비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번에 원래 전쟁이 딱 터지면은 우크라이나 만에 끝나는 건데 스타링크 통해서 처음으로 드론이라는 게 전장에 활용이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완전히 져야 되는데 미국이 무슨 뭐 군수 물자 많이 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스타링크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맞춰서 드론하고 무인 항공기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괴롭힌데 중요한 건 뭐냐. 러시아가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핵도 제일 많아요. 근데 러시아가 약점이 뭐냐. 반도체랑 통신 기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붙던 동부전선의 독소전보다 좀 더 길게 간 이유가 결국 그 스타링크의 힘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젤렌스키 대통령 말 안 대로 스타링크 꺼버리면은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반도체 기술은 다 군사에서 왔어요. 인터넷도 미국 군사망 해외 기지 연결했던 게 이게 민간에 된 거거든요. 이 아마 스페이스X가 이 군사 위성 관련된 게 많이 발전되면 될수록 여기에서 아마 제 느낌상은 데이터 센터나 이게 다 나올 거다라고 보면 골든돔이 저도 맨 처음 골든돔 말이 된다고 하다가 쭉 보니까 되겠다. 이게 결국 뭐냐면 스타링크랑 연결되면 될 수도 있겠네. 1984년도에 스타워즈라는 전쟁 컨셉을 갖고 온 게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그때는 안 돼가지고 1년 만에 그냥 SDI라는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거 했다가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40년 만에 부활이 됐는데 그 부활이 기술이 다 됐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스타워즈가 이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되나? 그러다 이제 보니까 진짜 이게 현실이 다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스타링크 모든 게 다 군사, 왜냐하면 군사 위성이 되니까 스타링크까지 돼서 저궤도 위성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굉장히 엄청 경쟁 국가는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아마 제일 지금 미국이랑 핵 탄두 갖고는 더 유리한데 문제는 네. 투발 수단에 더불어서 감시 위성이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란 전쟁도 거의 지금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게 이번 이란 전쟁,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이 많이 중국에 대해 경제력이 무너졌다고 저도 다 했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이 스페이스X를 보면서 어떤 영어로 표현 피봇? 계속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가 스페이스X를 딱 보니까 피봇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반전 위기를 잡았다. 여기서 우주 기술을 가져가게 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15년 내내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가. 네. 그걸 하나 조금 첨언하자면 인도가 과거에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이제 지금은 유텔셋 그룹이 갖고 있는 원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원웹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중간중간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한번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된 그 최대 주주가 인도의 바르티라는 통신회사 그룹 그리고 영국 정부가 같이 원앱을 인수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바르티 그룹은 원앱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도 시장 입장에서는 스타링크를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하기에는 이 경쟁사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좀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가 이제 참여했던 거는 인도도 이제 통신 제너레이션을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영국 정부가 참여했던 거는 그때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걸 하면서 EU가 사용하는 그 갈릴레오 위성망을 같이 그 항법 통신을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원웹이라는 그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건데 사실 인도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스타링크를 완전히 열어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스타링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하면 결국 안보 이슈랑 엮이면 각 국가들 뭐 러시아나 대표적이겠죠. 이런 데서는 위기감을 느껴서 독자 노선을 또 구축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AI도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는 거를 견제하는 차원의 소버린 AI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소위 말해서 소버린 스타링크 같은 것도 다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본다면 어디까지 사업 확장을 다 이룰 수 있게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그래서 지금 통제할 이제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왜냐하면 우주의 위성을 한없이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교통 정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거 이제 하겠죠. 국제회의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아직 뭐 달 탐사를 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이만큼 원가를 재추진 엔진을 재사용 엔진을 만드냐 못 만드냐 여기는 아직도 아무도 못 만들고 지금 유일하게 성공해서 34번 쓰는 데가 스페이스 X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왜 이렇게 큰가? 나사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민간 우주 기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에 지금 AI 그 전쟁의 가장 큰 강자 팔란티어가 여기 주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 있고 그다음에 팔란티어가 AI 분석해 주는 거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저기 테슬라가 만든 도조 칩이 아직까지는 AI 칩으로서 조금 아직 성능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보다도 전력 사용을 완전히 줄이고 자율주행이나 좀 특화된 칩을 만드는 그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가 되면 이게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랑 스페이스 X는 이게 열려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하면 열려 있는 회사를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지금 막 해서 주가 좋은데 제가 왜 계속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로직 칩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메모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 꿈을 끌고 가고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HBM 성공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쳐주는 거죠, 사실.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나 그다음 저는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디에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열어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잘하니까 쫓아가서 되는 거지. 실제로 그림을 그러니까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는 일론 머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지금 피터 틸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시간 안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렇죠. 상장 이야기 해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장합니다. 그럼 이제 상장 후에 대표님 주가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까 유통 물량 얼마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 편입되면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뭐 편입해야 되는 이런 물량도 오버행 이슈 다양한 관측들이 나옵니다. 일단 좀 단기적으로 봐주세요.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예측에서도 본 것처럼 수요자가 훨씬 많아서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두 달 정도 뒤부터는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락업이 6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6개월, 그러니까 상장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6개월 동안 못 팔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항이 팔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내부자들은 조건부로 있죠. 네, 조건부로 있어요. 2달 뒤부터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고 6개월 뒤부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왜 제가 급등한다고 그러냐면은 5%가 채 안 돼요. 전체 시총에. 그러니까 네.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조금 수급에 오히려 공급이 훨씬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보통 항상 그랬습니다. IPO 한 기업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예, 예. 이제 우리는 상한이 정해져 있죠. 30%. 근데 이제 미국은 상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급등이 어느 정도의 급등일 거냐. 약간 무섭기도 한데 연구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급등의 퍼센트를 딱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대표님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ETF들이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뭐 일주일 뒤냐 몇 개월 뒤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그걸 보고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국내외에 있는 ETF는 이거 당일날 편입하냐 이튿날 편입하냐 우리는 당일날 편입하니까 우리가 더 경쟁 우위에 있어요라는 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에 편입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들 때문에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을 수 교수님은 이제 물론 교수님이시지만 그래 증권사 출신이시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네. 테슬라 상장할 때도 그랬고 항상 온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어쨌든 우리 김 대표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물량이 5%밖에 안 되고 살 사는 사람이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은 세게 갈 건데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또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또 이슈가 또 생길 거예요. 아, 여유를 갖고 기다릴까요? 예, 한번 또 기회가 올 거고 저는 또 그런 면에서는 그냥 정 그러면은 길게 보면 그냥 테슬라 지금 주가 계속 안 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네. 지금 테슬라 갖고 고생하신 분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전기차가 역성장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한 몸으로 움직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음 질문이었는데 예. 합칠 거라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세요? 합병 근거가? 뭐 그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 미국의 애널리스트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의 가능성이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네.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XAI도 원래 스페이스X 흑자 기업이었어 24년까지 흑자 내고 왜냐하면 스타링크 사업이 영업이익률이 38%니까 네. 그리고 발사체까지 다 그 커버가 되고 흑자 낸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우리 머스크 형님이 합병을 XAI 시켰죠. 를,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그 케이스를 보면 어차피 저희는 과거를 갖고 추정하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성급함 못 들어가서 성급하시지 마시고 주식은 또 기회가 또 올 겁니다. 마치 1년 전 삼성전자 비관적으로 본 사람 많았듯이 무슨 네. 또 이슈가 생기면 또 하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좀 스페이스X를 좀 더 보면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조급해 안 하셔도 언젠가 살기가 충분히 올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스페이스X 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업들이 꽤 있죠, 대표님. 예.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이런 이슈에 따라서. 네,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네. 탄소강이나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들은 어제 상한가 쳤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움직일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우주 항공 테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섹터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고 상당히 뜨거울 가능성이 있다. 예, ETF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급등했다가 급락할 변동이 좀 클 것 같아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끝까지 같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스페이스X 상장돼 있으면 그걸 살려고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투자가들이 해외 계좌 다 있으시고 수학개미 다 있으시고 네. 직접 살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소재 납품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펌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네. 끝까지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오히려 그냥 직접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살 거면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원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스페이스X나 테슬라 쪽의 노출도가 아주 높은 기업들을 찾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들이 관련 있는 그 종목으로서 언급되는 기업들이 분명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선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X 유니버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안에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역할하는 기업들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은 좀 선별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이제 상장하지만 올해 아마 IPO 대잔치 페스티벌이 열릴 것 같은 게 지금 엔트로픽도 IPO 신청했죠. 얼마 전에도 오픈 AI까지 IPO 신청을 했죠. 뭐 시기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정말 대어들이 질비하게 줄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흔들린 게 이런 IPO들 들어갈 물량들 미리 준비하느라고 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 증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겠네요. 이 IPO 대어들이 말이죠, 대표님.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대어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을 많이 빨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올해 IPO 예상이 1,450억 불 정도 돼요. 그거는 제가 750억 불 이번에 스페이스X도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유상증자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뭐 아마존이 2,000억 불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거의 1,950억 불 올해 투자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차입을 해서 투자가 다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차입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투자한 주식을 담보로 맡겨가지고도 차입을 했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증자로 넘어가서 증자로 해야죠. 예,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 게 증자로 가기 때문에 증자가 이제 그 구글이 한 800억 불 정도 얘기를 했었고 또 메타도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4,700억 불 4,700억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금액이 올해 말부터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스페이스X 드디어 D-Day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관들, 펀드들 또 개인들까지 이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할지, 상장 후에는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보이게 될지, 또 그게 거품은 아닐지, 흥분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기류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X에 왜 투자하시려는 겁니까? 이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명확히 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